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것들이, 혹은 그렇게 마음이 급해져서 넘어갔던 것들이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금리 떨어져서 금방 집값이 오른다느니, 혹은 뭐 공급 부족이라 집값이 오른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안 된다는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해보면서, 그러면은 팔리지가 않죠. 결국에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팔리지가 않아서 원금 손실을 보고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원금을 되찾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빚내서 집 사라고 제일 많이 들어간 세대, 그 중에서 무리하게 들어간 세대는 역시 20대죠. 20대 이하의 역불족들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높다. 주담대 연체율은 거의 뭐 2배 수준이다. 다른 나이대에. 그래서 다른 나이대는 그래도 0.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0.39%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체 주담대 연체율도 작년 대비로 2배로 늘었습니다. 연체율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집을 안 팔고 버틴다? 집값이 올라간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 역불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부업에서 급전 빌린 가구수의 비중이 8% 턱밑까지 올라왔다. 이게 4년 만에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대부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소리죠. 이게 돈 감음에서 대부업에서 빌린 급전 빌린 가구수 비중,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엔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때문에 대부업에서 돈을 못 빌린다. 대부업체들은 연 20%인 최고금리로는 정상적 대출 영업을 할 수 없다. 왜? 역마진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금리 인하 때문에, 이거 문재인 정부 탓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왜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가? 이것을 크게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축소하고 있다. 왜냐하면 역마진이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금금리를 눌러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바로 역마진 나죠. 그러니까 수신금리 낮추기 위해서 수신을 안 받고 오히려 수신고를 줄이고 있죠. 1금융권에서도 어때요? 누르고. 은행채 발행하는 것도 지금 기관에서 사주면서 금리 못 올리게 억지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담대 금리 못 올리고, 상생금융해야 된다고 자영업자 금리 못 올리고, 그 금리 올리고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기업으로. 결국에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라고 막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었나요? 기업 쪽은 지금 막 대출 7% 막 이렇게 나오죠. 가게 살리느라고 또 기업 쪽 대출을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무너지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할 걸 정리하지 않고 계속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근데 유리창에 비닐 붙이는데 울었어요. 그럼 떼고 다시 붙여야 되는데 운다고 여기를 막 눌러. 그러면 요 공기가 요 옆으로 불죠. 여기를 또 막 눌러. 요 옆으로 불죠. 계속 위기가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부담을 낮추겠다고 1금융권, 뭐 저축은행 이런 데 수신금리 낮추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예금 대출을 안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대부업까지 밀려나는. 법정 최고금리 때문에 대부업에서 대출을 못 받고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는 1, 2금융에 빌리는 비중은 줄어들고 대부업 비중이 늘어날 정도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금리 억제로 인해서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내주려고 그런다. 뭐만 많이 내줘요? 주담대나 예적금 담보대출. 담보가 있는 대출만 많이 내주려고 한다. 왜냐면은 신용이나 이런 거 내줬다가 상매각한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엔 대부업 쪽으로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도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가 떨어지니까 조만간 금리 인하한다. 이번에 미국 11월 물가 발표됐죠? 발표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이런 기사 뜹니다. 예상치만큼 상승했는데 금리 인하에 힘이 실린다. 예상치만큼 발표됐는데 왜 금리 인하에 힘이 실려요?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와야 금리 인하에 힘이 실리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미국에서 물가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 근원물가죠. 근원물가도 아직 4%대예요. 근원물가도 높게 나왔는데 바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벌써부터 막 때려져서 나와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가능성이 높아졌으면 벌써 막 시장이 영향을 받아야 되죠. 막 주식도 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려가고 있죠. 반대로 내려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분석은 이런 것들이죠.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이번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으면 3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여론들이 퍼졌었지만 지금 예상치 부합했고 그 돈 물가도 여전히 4%대라서 3월에 금리 인하하는 건 시기상조다. 힘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하 벌써 기대하기 힘들겠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물가 낮아져서 금리 인하한다는 말도 굉장히 이상한 말이다. 왜? 자, 물가 낮아진 이유는 뭐 환율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국제 유가가 꺾이기 때문에 물가가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국제 유가가 꺾이니까 물가가 낮아진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꺾이는 이유는 고금리 때문이다. 즉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순간 유가는 바로 튀면서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가요 요거를 과거에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2030들은 못 겪어봤겠죠. 물론 40인 사람들도 겪어보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그때 태어났던가 아니면 그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던가. 저 상황이 어떤 때 있었어요? 7, 80년대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 기름값이 튀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졌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고 기름값이 조금 잡히는 기미가 보이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조금 잡히는 기미가 보이니까 바로 금리 인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자마자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화됐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폴 볼커. 지금 파월 의장이랑 비교가 많이 됐던 사람 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금리가 짱이다. 요 이론이 적용된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 이게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연준 의장을 했던 폴 볼커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기준금리를 10% 넘게 올려버렸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겨우 잡힌 거예요. 즉 지금 사우디나 이런 오펙에서 감산을 하려고 하고 있죠. 유가가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데 고금리 때문에 물려지고 있는 유가가 금리를 낮추게 되는 순간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겠느냐. 금방 다시 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물가 잡히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혀야 금리 인하를 해야지 물가가 어설프게 잡히는 기미가 보일 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2차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거는 과거에도 증명된 상황이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더 높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분석기관에서 그래요. 국내든 국외든 모든 분석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점점 더 떨어지게 잡았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점점 더 높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도 미국도 금리 인하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도 뭐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한다. 혹은 뭐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곧 금리 인하합니다. 금리 떨어지니까 집 사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저런 부분들을 보면 첫 번째 물가가 안 잡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 적자가 굉장히 심하죠? 정부 적자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은 채권금리가 튈까봐 부채 발행을 안 하고 다른 데서 지금 돈을 메꿔서 쓰고 있지만 하는 마통이라는 거는 뺐다가 금방 갚아야 되는 금액이에요? 이거 어떻게 메꿀 거예요? 국가의 재정력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세금을 올리거나 부채를 발행하거나. 근데 지금 세금을 올릴 상황이냐? 세금 올릴 상황은 아니죠. 안 그래도 지금 요소수 문제도 터지고 있는데 거기도 세금 지금 감면해주고 있는 거 유지하겠다고 그랬죠. 지금 국제유가 조금 내렸다고 하더라도 유류세 감면 끝나면은 굉장히 삶이 팍팍해지겠죠. 여러 가지 지금 감면하고 있는 세금들을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재정력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재정력자가 덜 나게 재정을 안 쓰든가. 그런데 특례 보금자리론이니 뭐 혹은 뭐 부동산 PF 지원이니 이런 데다가 재정을 막 쓰고 있잖아요. 암덩어리 같은 데다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 때까지는 금리 안 튀게 버티고는 있는데 총선 끝나고 나면 그 재정적자 뭘로 메꿀 거예요? 국채로 메꿀 거예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이나 혹은 재정적자 심화로 인해서 금리를 유의미하게 낮추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뭐 금리 내리니까 금방 집값 올라요. 코로나 때처럼 금리 낮아진 건 말도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1%에도 나오기 힘들다. 현재 상황이. 근데 경제는 쪼그라들면서 돈을 못 벌고 있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또 이 시기에 또 집값이 올해 또 슬금슬금 살아난다 싶으니까 또 나오는 이론이 있죠. 뭐예요? 공급 부족. 주택 공급 부족 갈수록 심해진다. 내 집 마련해야 할까.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고요. 정부에서조차 공급 부족 공포심을 조장한다. 그럼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느냐? 공급 부족이 맞느냐? 공급 부족이라고 분석하는 분석 자료를 봐야 되겠죠? 자, 가장 이야기 많이 나온 게 주사년이죠. 자, 2021년 12월에 나온 기사고요. 내년에도 집값 전세값 오를 것. 그 2022년에 작살났다는 건 저 분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때 이야기한 게 왜 공급 부족이냐? 가구수 증가, 그 다음에 멸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반대로 이제 분양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집을 만들어지는 집보다 집을 사는 수요들이 더 많으니까 집이 사라지고 집을 살 수요들이 더 많으니까 공급 부족이다. 이런 식으로 떠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가구수 증가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인구가 줄는데 가구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1인 가구 증가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제 발표가 나왔죠. 1인 가구가 750만 가구로 가구수 증가를 이끄는 1인 가구가 역대 최다다. 근데 70%가 주택을 미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증가해서 집값 올라간다. 집 살 수요가 늘어나서. 근데 1인 가구는 집을 안 사요. 집 살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분석들이 계속 틀리고 있는 거예요. 공급 부족도 계속 잘못된 말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교보증권에서 나온 분석을 보면은 공급 부족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지만 실질적으로 초과 공급됐다. 그래서 집값이 현재 기준으로 30%, 과거 기준으로 50%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집값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금리가 유의미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근데 대출 한도는 DSR 이제 더 이상 안 쓴다고 그랬죠? 금리 유의미하게 떨어지기 힘들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 됩니다. 소득이 급증하면은 집값이 오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집값이 오르기 위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득이 유의미하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두 번째, 금리가 거의 코로나 수준까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 세 번째, 집값이 2015년 수준까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바닥 찍고 올라간다.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셋 다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죠. 소득은 어때요? 내년에 소비 더 줄인대요. 전체 응답자의 52.3%가 내년에 소비 지출은 올해보다 축소할 계획이다. 돈이 없으니까 축소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난해에도 56.2%였는데 3.9%포인트 감소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작년에도 2명 중에 1명은 소비를 줄였는데 이 사람들의 태반이 내년에 소비를 더 줄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줄어든 소비에 더 주는 거. 우리가 등비 수요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줄어든 소비에 더 줄어드는 소비가 나오는데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고 소득이 어떻게 유의미하게 증가를 하냐.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 속았던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공급 부족이든 뭐든 결국에는 수요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수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수요들이 가진 건 이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뭐 집값 올라간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분석을 할 때 이 수요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5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2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4까지 올라갔는데 사람들의 감당 가능한 금액은 2밖에 없으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5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도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출 딱 막아버리니까 다 나오죠. 수요들이 가지고 있는 건 2다. 그러니까 2밖에 없다고 수요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5나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영끌하고 했던 문제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오해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2밖에 안 된다. 2밖에 안 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5나 된다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영끌을 들어갔고, 그래서 그렇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지금 문제 터지면서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면서 원금도 까이고 있는 상황이 온 거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번에도 어쨌든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승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도 뭐예요? 우리는 과대평가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해서 사람들이 여력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SNS 보면 잘 사는 사람들 엄청 많이 나오는데 막상 주변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과대평가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가진 건 결국엔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으로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게 정상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무리하게 산 사람들은 결국 지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